자, 얘들아, 첫 번째 독서 지문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볼게. 일단 얘들아, 첫 번째 이 은유 관련된 지문은 인문 제재를 담고 있는 지문이잖아. 이런 지문들 읽을 때 사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읽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 속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문지문 맨날 전개하는 방식이 비슷하잖아. 특정한 학자의 견해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학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파악하면 좋을까? 보통 얘들아, 어떤 학자의 견해가 나와.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선 뭘 얘기하니? 그치? 의 혹은 한계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얘들아, 이 개념하고 학자의 견해에 전제가 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너희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전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지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단락 보면 얘들아, 은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은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실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익숙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유사성에 근거를 해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은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유사성이 전제가 돼야 돼. 그치? 비슷한 점이 있을 때만 다른 대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견해가 나오지. 인지 언어 학자들. 그러면은 지금 특정한 분야의 학자들이라는 게 언급이 됐으니까 얘네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은유란 인간이 대상을 개념화하는 사고의 틀이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 선행한대. 이런 표현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얘들아. 언어적 표현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은유가 있을 때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얘는 사고의 틀이다. 엄청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리고 언어적 표현은 은유라는 사고의 틀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언어는 대부분 은유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얘들아,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시에 나와 있는 게 은유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 대해서 은유다라는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잘 안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유에 대해서 일상 언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에 이제 이 문단으로 내려가서 사고와 신체를 분리하는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변형 생성 언어학자와 달리로 시작이 되고 있어. 그러면 1문단에서 인지 언어학자들의 견해가 나왔잖아. 이 부분에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견해를 대조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변형 생성, 얘네들은 뭘 중시했어? 객관주의. 그리고 이 객관주의라는 건 사고하고 신체를 분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신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약간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봐야 돼. 그렇지? 근데 반대로 인지 언어학자들은 사고와 신체를 관련시키는 체험주의를 전제했대. 그리고 개념 형성의 기반을 이루는 신체적 경험인 선개념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얘들아, 요 용어 자체에서 지금 선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뭐에 대해서? 신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게 선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둘 중에 사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신체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게 있을 때만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신체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들을 그냥 언어학자가 아니라 인지 언어학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인지가 뭔데? 인지가 뭐야, 인지? 우리가 감각한 다음에 사고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지라는 단어 자체에는 뭐가 선행된다?
감각이 선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면 아래로 허리를 구부려야 하고 머리 위에 물건을 보려고 하면은 고개를 위로 들어야 돼. 이러한 신체적인 경험이 반복될 때 개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예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단락 3문 단으로 내려가 보면 대표적인 인지 언어학자인 레이코프. 이번에는 제일 특정한 학자의 견해를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잘 봐야 돼. 선개념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근원 영역하고 목표 영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대. 그러면 근원 영역은 선개념적 경험이 반영된 일상적이고 익숙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목표 영역은 은유를 통한 개념화 이전의 영역으로 낯선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들아 근원이랑 목표랑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예시를 한번 봐봐. 시간이 흐르다라는 표현에서 시간이 목표 영역이래. 그치? 그러면 이 목표 영역은 개념화가 되지 않은 영역이니까 개념화가 필요하겠지. 뭐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개념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 흐르는 실체적인 근원 영역에 의해서 개념화가 된대. 그래서 이렇게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으로서 개념화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얘들아 작용하는 방향은 이거야. 근원 영역이 있어야지만 얘를 개념화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방향성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너희 문제 보면은 4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었어? 5번이었잖아. 이런 5번 같은 선지가 굉장히 전형적인 선지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문제는 얘들아 4점짜리지만 너희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마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개념적 은유는 근원 영역 그리고 목표 영역이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된대. 그래서 이 구별되는 종류들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방향적인 은유는 뭐야?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또 예시를 들어주고 있지?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은유는 근원 영역이 지닌 존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래. 그래서 얘도 예시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려던 말을 삼키다 라는 표현은 말이라는 단어에 삼킬 수 있는 존재의 자격을 부여한 거래.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쉽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적 은유. 이거는 구조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사성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1문단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됐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인생하고 여행하고 이 두 가지는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은유가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방향이랑 존재 그리고 이제 구조 이렇게 세 가지 개념적인 은유의 종류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얘들아. 레이코프는 개념적인 은유가 목표 영역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대. 왜 그렇겠어 얘들아? 목표 영역은 개념화 이전의 영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얘를 통해서 개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아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개념적 은유라는 거에 의의와 한계,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는 거야. 개념적인 은유가 목표 영역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하고 개념화되지 않은 다른 부분은 은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론을 논쟁으로 개념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 쟁자가 전쟁할 때 쟁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쟁적인 속성, 싸움이라는 속성은 잘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얘들아 토론이라는 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견 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의 측면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개념화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좋은 점이야. 그런데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문제는 얘들아, 이건 너희 좀 쉽게 풀었지? 그치?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었는데 2번이 정답이었죠. 특정 개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단이 몇 문단이었니?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단. 그치? 4문단이었지. 4문단에서 개념적인 은유의 유형 분류하고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나마 헷갈릴 만한 선지는 5번인데 특정 개념에 대한 상반된 견해. 앞에서 변형 생성 그 언어학자들하고 인지 언어학자들하고 대조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어. 근데 이 두 학자들의 견해를 절충한 것은 없었지. 하나로 합치는 것.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것도 너희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 정답 몇 번이었어? 4번이었지. 4번은 왜 적절하지 않니? 그치, 무관하다라는 게 땡이었지. 이 선 개념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얘들아, 이렇게 대조적인 내용이 제시가 될 때는 대조가 되는 포인트, 그 초점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개념적인 은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는 사실상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가 답이 나왔을 거야.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그치? 효율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 뭐라고 진술되어 있었니? 지문에서. 지문에서 진술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얘들아. 목표 영역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 그치?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 그런데 동시에 인식을 제약한다. 왜?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면만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아까 쌤이 틀리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얘들아 5번이란다. 그래 5번 선지. 5번 선지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근원형 목표 근원. 그치, 목표하고 근원의 순서가 뒤바뀌었지. 항상 이렇게 선후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는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A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 은유란 무엇이라고 보았다 라는 구조지? 그렇지? 무엇으로 간주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은 앞에 뭐뭐로 이것이 없으면은 일단 다 지워야 돼. 답의 후보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3번하고 5번을 보게 되면은 3번의 경우에는 이 보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근데 이번에 사실 너희가 수트 독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겹치더라. 이번에 앞에 나왔던 은유 있잖아. 은유 관련된 내용이 수특에도 또 나오고 있고 절대적 은유라고 해서 그리고 연금제도 관련한 지문도 사회 파트에 또 수록이 되어 있어. 이 내용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공적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인데 그럼 얘들아 얘는 특정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지? 그리고 목적을 알면은 결국에 뭘로 연결이 되겠어? 그 목적이 기능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제도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대부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리고 다음으로 또 파악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거를 파악하면 좋을까? 목적, 운영 방식, 그리고 종류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그 제도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종류가 나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는 또 뭐가 나오겠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너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얘다. 왜냐하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들도 너희가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세부적인 정보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렇다 보면은 제일 근본적인 이 제도의 목적을 약간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1문단 내용 한번 봅시다. 공적연금 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을 공적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소득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한대. 그리고 납부한 사람들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 대비 수급하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연금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한다.